매주 수요일 날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연말 특집이라서 마지막 한 해를 대밀 장식하는 측면에서 세 분 오늘 화요일 아침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BBS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까? 말인가요? 말입니다. 네. 홍인준 박사님 오늘 곱게 입으셨네요. 네, 새해 인사드리려고 곱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BBS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대표로 하신 거죠? 네. 스스로 곱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뭐 홍인준 박사님은 얘기 들으니까 법명도 받으셨다고요? 네, 저희 지역의 큰 스님께서 수자타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국민의 뜻을 받들고 겸손되게 실천해라. 네, 그렇게 될까요? 어진 정치인이 되라라고 수자타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아, 좋네요, 아주.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명 해석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철규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연말? 요새 정말 송년회 다니느라고 힘들었어. 네. 네. 그렇겠죠. 네. 자, 오늘 뭐 안타깝게도 뭐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만 세 분과 하는 올해 방송은 사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세 분이 또 내년에 출사표를 던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방송의 객관성도 있고 또 네. 형평성도 있고 해서 잠시 또 오늘로서 오늘 마지막 토크를 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예. 뭐 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평상시와 다름없이 닉네임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오늘은 제가 소개하기보다도 1년 동안 우리 방송 같이 하면서 세 분 중에서 세 분 각자가 느끼신 닉네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닉네임으로 본인 각자가 소개를 먼저 해보시죠. 어느 부분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김철웅 교수님. 올해 닉네임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메시, 뭐 총각김치, 뭐 누름돌 뭐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김장김치를 거의 대부분 다 담그셨을 거고요. 네. 그래도 지금 제 심정하고 조금 비슷하.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자세를 좀 갖고 싶은데 누름돌이 가장 마음에 왔던 것 누름돌. 같아요. 네. 네. 지금은 꽉 누르고 있어야 될 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발효도 잘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네. 네. 키가 저요? 82시죠? 83입니다. 83. 몸무게는 왜요? 그 자체가 누름돌. 몸무게는 거의 0.1톤에 가깝습니다. 김 대변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분이에요. 중독의 균형의 누름돌 묵직하신. 김철균 교수님. 그렇죠. 경거망동하기보다도 뭔가 우직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네. 누름달이 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홍인준 박사님 소개하시죠. 저는 도루묵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울 때를 잊지 마라. 선조 때 임진왜란 가서 도루묵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는데 궁궐로 들어와서 먹으니까 그때 맛이 안 나더라. 결국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환경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네. 오늘 말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를 잊지 마라. 네, 보수 진영의 도루묵 홍인준 박사님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뭐 이상희 사회자님께서 좋은 네이밍을 많이 주셨어요. 손흥민, 영광스럽게도 손흥민 75m 단독 드리블의 주인공 손흥민도 주셨고 또 짱돌도 주셨고 의문의 일승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이제 떡국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떡국, 아무래도 이제 새해고요. 또 이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2020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민족의 새로움을 상징하는 음식 떡국이 제일 의미 깊었습니다. 가래떡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네. 자, 떡국. 예. 좋습니다. 손흥민 참 마음에 들죠. 예. 네. 오른발 왼발을 다 사용하는 양발잡이 축구 선수 손흥민. 예. 좋습니다. 떡국. 뭐라고 하셨죠? 김철웅 교수님? 누름돌. 누름돌. 네. 도루묵. 예. 오늘 세 분 2019년 기해년 마지막 데뷔를 장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크, 유익한 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어제 저녁 상황, 어제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미를 장식하는데 오늘 자칫 또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얘기라서요. 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입장부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성 그리고 이제 공수처라는 특별 기구에 대한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6년부터입니다. 그렇죠. 23년 전에 이미 주의 주장이 됐었고요.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역사성은 깊다는 반증이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공수처 설치를 통한 공수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검찰의 반대로 무산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년 만에 어제 이제 국회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공수처를 통한 이제 검찰 개혁이 도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선출직 최고 권력 기구는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출직 권력은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검찰권에 의해서 언제든지 견제받을 수 있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역대 어느 정권 현재 살아있는 정권에 이르기까지 다 입증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뭐 하나하나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검찰 내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여지없이 이 검찰이 덮고 넘어가는 사건이 뭐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 스스로 자정을 해내지 못한다면 제3기관을 통해서라도 자정하는 그런 이치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결국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훨씬 더 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온전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돌아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번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김철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위인설관, 옥상옥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정말로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이른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기관인 뭐 미국의 FBI 같은 그런 검찰 수사기관이 있는 게 타당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하는 권력기관 간의 그 상호 견제와 기능이 있다면 굳이 공수처 같은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23년 만에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이 지금 살아있는 검찰 권력에 의해서 전부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때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가면 권력형 게이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공산이 큰데 공수처 지금 뭐 24조 2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부 임명한다든지 이런 그 공수처의 독소 조항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가 과거의 사직동 팀과 대검 중수부를 합쳐놓은 만큼의 막강한 대통령의 사정의 칼을 하나 더 주는 이런 것인데 과연 OECD 선진 국가들도 한 나라도 채택하지 않는 이런 기구를 이런 식으로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부메랑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부메랑이 될 것이다. 뭐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이건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군요. 홍인전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착잡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선조께서는 일제 그 암흑 시대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그 시대를 살아내셨을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많은 국민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한 말로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파괴하고 암흑 시대를 열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퇴행이다, 도둑날치기다, 위헌적인 기구다라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국민이 4월 지금 패스트트랙에 우리 공수처 법안이 올라갔을 때부터 광화문과 청와대와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함께 그 반대를 외쳐줬던 국민께 진심으로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대통령과 여당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이 이렇게 불안하고 우려하고 위헌적인 기구를 하더라도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과정이 민주적이고 절차가 맞았어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나마 끝끝내 만들어내셨으니 우려 없게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잘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이 있습니다. 그 평가는 내년 8월에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것이 더더구나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잘 하시는 게 이거를 강행한 여당의 마지막 소임 같고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제 논쟁이 되었던 소재인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또 다른 칼이다. 근데 그 이제 뭐 워낙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사실 뭐 토론을 안 했었습니다만 이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맞죠. 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공수처장의 후보를 추천하는 기구를 보면 총 7명의 추천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찬성해야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추천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명 중에 야당 추천 의원이 2명이에요. 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도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야당 추천 위원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2당, 3당, 4당을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추천위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대한변협회장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 야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또 다른 사정의 칼로 쓰일 만한 인물을 추천하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7분의 6의 찬성이라는 건 사실상 만장일치여서 야당과 보수 쪽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수부나 사직동 팀 같은 대통령의 친위 부대로 전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낮다. 6명 찬성이기 때문에 야당 2명만 반대하더라도 야당 2명의 대한변협회장님이 반대해버리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은 추천하려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비토권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운영되는지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좀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의 4+1이면 딱 7명 중에 6명입니다. 네. 그 4+1처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얘기 않겠습니다. 4+1 체제가 계속 총선이 끝나더라도 아니 이제 한국당은 그래도 추천권을 당연히 갖는 그중에 한 표. 아니 왜냐하면 야당이 그 이제 이른바 다당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돼 있고 야당이 2명이라는 게 무슨 교섭단체에서 2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여러 야당이 있으면 자유한국당 결국 1명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한 야당은 민주당 이중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상 여당이 7명 중에 6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같이 부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렇게 뭐 친여적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 민심에 따른 추천위원회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 특검을 하건 뭐를 하건 대한변협회장은 대부분 추천위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친여적인 그 인사들을 추천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상황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정치가 동서고금과 유사이래로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드. 네,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나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했는데 결국 명암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여권이 4+1 체제를 상당히 좀 공고히 해결한 것 같아요. 좀 이탈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176명 중에 뭐 한국당 다 퇴장을 했으니까 159명 찬성.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이 적었어요. 뭐 전략이 있었습니까? 뭐 이제 전략도 전략이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작년 연말에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로 시작된 그 단식 농성을 시작했죠. 그리고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초기에는 반대했었습니다만 의회 구조상 그 타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국회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절박감을 수용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당론을 반대해서 찬성으로 바뀌게 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논의를 지속해 왔다는 것 거기서 생겨난 연대 의식이 이번 표결에서 좀 작동이 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제 공수처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훨씬 더 국민들이 높았다는 것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뭐 공수처만큼은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왔죠. 아무래도 정치인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민심과 여론을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4+1 체제에 대한 반대보다는 찬성의 민심이 조금 더 높았다는 것이 어저께 표결에서 그렇게 예상 외에 찬성표가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 일단 같습니다. 표 단속을 좀 철저히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이재정 대변인이 저희 아침 저널과 인터뷰에서도 뭐 무리할 걱정할 게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충분히 과반수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자유한국당 탓입니다. 이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팥으로 매주 쓴다는 그 매주 맛이 저는 어떻게 될지 그 예상이 안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그 말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신뢰를 못 얻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탓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권혁기 전 춘추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의 퇴보나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퇴행이 되지 않도록 또 국민에게 불안하고 또는 국민에게 더더구나 큰 상처가 되는 그런 기구로 전락되지 않게 정말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10마디 말보다는 한마디 실행이 더 국민께 와닿는 게 클 겁니다. 조국부터 구속하셔가지고요. 수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분들은 법을 하나도 안 지킵니까? 무법장관 그런 분들 그 후보 지명 철회하셔서 공수처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실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시작하더니 꼭 끝에는 한 방을 먹이시네요. 제가 마지막 날이라서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승자가 당당하셔가지고 패자가 이렇게 목소리를 낮출 때는 그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당에 계신 분. 바른당에 계신 분들은 다 찬성하신 거죠. 왜 저를 걸고 넘어지시나요? 저는 네, 홍인재 박사님이 어제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매번 그 이제 연말이 되면 그 계속되는 그런 현상인데 언제까지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야 될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사람은 많이 바꿔봤어요. 17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평균적으로 한 50% 가까이 그렇죠. 물갈이가 네, 됐습니다. 사람은 많이 바꿨죠. 근데 사람 바꾸고 결국은 국회가 안 바뀌더라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 개혁을 한다 하면서 왜 선거 때만 되면 그 정치 개혁의 요체는 다 사라집니까? 이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뭐 중앙당 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는 다 얘기하다가 결국 선거 때만 되면 공천권을 갖고 중앙당에서 휘두르고 뭐 중진 그다음에 뭐 당대표 또는 뭐 여당 같으면 청와대 영향력까지 해서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해서 만든다면 이게 우리 정치가 언제 바뀌겠습니까? 저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새로 국회가 개원이 된다면 제 1번으로 바꿀 게 하나 있습니다. 1번 당론 투표를 폐지하십시오. 당론 투표? 네. 왜 당론 투표를 합니까? 네. 국회의원 개개인이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 전부 다 그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자기 뜻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되지. 왜 때로 몰려다니면서 전부 찬성하고 전부 반대하고 기권했다고 하는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에는 민주당의 친문 지지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와갖고 온갖 험한 욕설을 다 하고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면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아니 자기가 공수처 반대한다 그랬더니 문자 폭탄을 받아서 뭐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데 이렇게 이른바 떼거리 정치하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소신과 자기 뜻을 펼치는데 장애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공천권 가지고 국회의원들 목 올감해서 당론 투표로 전부 유도하고 강압해서 한다면은 대한민국 정치요 사람 아무리 바꿔야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평소에 정치 개혁을 주장하시던 분들이 왜 오픈 프라이머리는 안 하며 오픈 프라이머리 하시고 그다음에 당론 투표 없으세요. 없애면
그나마 조금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당론이라는 게 민주사회하고 약간 좀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 특히 이제 지금 시기는 총선 시기라서 이게 당론에 거부가 되면은 이게 상당히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아니 없는 공천 건데.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쏘시는 것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출마하시면 이거 공약으로 내걸으시. 아 저는 이거 할 겁니다. 국회의원 단 한 번 하나 있어도 네. 바꿀 건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권혁경 관장님, 이 공수처 자체 권한 너무 많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거. 뭐 일면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수처에 그런 권한을 부여했던 것은 일단 검찰 스스로 이제 촉발한 측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제 홍 박사님이 운영을 잘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뭐 어제 보셨지만 법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하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개문발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을 하면서 김철근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작용을 수정하는 안을 또 다음번 국회에서 계속 수정해 나갈 개정하면 될 것이고요. 또 오히려 시행을 해보니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더 부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권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권력이죠.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라지지 않는 기구인 것이고요. 공수처는 그런 검찰권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만든 특별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국민 여론에 따라 개정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회가 뭐 우리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그렇고 불합리하게 공수처가 운영되는 것을 용납할 사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충분히 시민사회가 성숙돼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공수처가 잘못 운영된다면 국민과 여론의 견제를 받아서 바로잡기가 생각은 좀 검찰보다는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특별감찰관은 임명할 생각인가요? 아니 이제 특별감찰관이 이제 무의미해졌죠. 이제 특별감찰관은 말 그대로 감찰만 하는 기구이고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측근들의 비위에 관련돼서 이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니까요. 아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으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의 친인척하고 대통령 핵심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거에 당연히 맞죠.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기구가 공수처거든요. 수사를 안 하고 뭉갤 수 있다는 거에 야당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수사를 가지고 가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6개월 후에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잖아요. 총선 민심이 또 한번 확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소야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야당이 가만 안 놔두겠죠. 네. 뜯어 고치려고 안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한번 홍인전 박사님 얘기 한마디만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2건이나 지금 거의 소위 패배를 했으니까 당 괜찮을까요? 당도 운명을 국민이 결정하실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4월부터 그 많은 국민께서 나오셔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걸 막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같이 농성을 해주셨는데 저희 야당이 부족해서 못 막았잖아요. 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나 죄스럽고 그 피해가 우리 역사와 국민에게 안 가기를 바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슴이 무겁고 또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올해가 마무리되고 내일 새해를 맞아야 되는 게 국민께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어서 지금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 총선 때 심판을 하실 거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총선 때 저희 한국당에 대해서도 물론 여당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겠지만 한국당에 대해서도 국민이 생사 여탈권은 국민이 결정을 하실 거라 보고 국민이 기회를 더 주실지 아니면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평가를 하실지
저희 입으로는 더 이상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한국당 내부 사정이 참 자괴감을 많이 느끼지 않나는 그런 생각은 좀 미루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근데 이제 오히려 그 한국당이 이제 총선 인재 영입과 이제 공천 혁신 경쟁을 통해서 네. 어제 이제 뭐 패배를 말씀하셨는데 뭐 의회 표결이 뭐 각 당의 승리 패배를 논하는 건 저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유권자의 심판에 따른 선거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쓴 약이 돼서 한국당이 인재 영입과 공천 혁신 경쟁에 돌입을 한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결국은 이제 야당을 통한 집권 여당의 견제 심리도 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서 총선 결과는 어저께 의회 표결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예, 있다. 그럼요. 예, 이렇게 보는 민주당도 어제 표결을 토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오만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다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권관장님 어차피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스카프에 다리를 왜 묶었습니까? 예, 저도 그걸 몰랐는데 이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과거에 그 광주에서 삼보일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떤 속죄의 그 행동으로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그 후유증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척추 쪽에 통증이 강하게 와서 그 다리에 스카프를 강하게 묶으면 그 통증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어저께 하셨다 그러네요. 네. 스카프 말고 뭐 다른 걸로 묶을 수는 없었던가요? 너무 눈에 띄어서 네. 저게 또 어쩌면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뭐 아프시다니까 제가 막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뭐 눈에 안 띄게 약간 반짝한 걸 붙여도 되고 네 좋습니다. 뭐 그때서 뭐 왜곡할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제 맹탕 청문회 아니냐 또 그런 얘기가 여지없이 또 나왔습니다. 홍인전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미애 후보자가 2013년에 대표 발의했던 게 있어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는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청문회 때 이거 하지 않으셨잖아요. 공수처가 되기 전에 이거부터 하세요. 본인이 지키지 않는 어떻게 무법, 일관성 있게 무법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시는지 지명 처리하시는 게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정권의 오만하고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료 제출 하나도 안 하고 증인 채택도 안 하고 본인 혼자 다리만 묶고 나와 있으면 그게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 납부 내역, 적시자 협의 납부 내역, 심지어 헌혈 기록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출 거부하셨잖아요. 그치? 뭘 보고 청문회 후보자에 대해서 그 후보자를 검증하라고 내시는 건지 이러면서 어떻게 공수처를 하시고 공수처를 잘 운영하겠다고 하시는지 말이 안 되는데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제발 잘 하시고요.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선물로 이 지명 처리하십시오. 오늘 대체적으로 홍인전 박사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오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자타 법명에 따라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속담에서는 김없이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분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뭐 언중유골이 막 보입니다. 네. 김철용 교수님 어쨌든 뭐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반발을 하더라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네. 뭐 근데 어법초 아닙니까 어법초. 어차피 법무부 장관 추미애 아닙니까? 어법조라고 이야기하시더니. 근데 이게 좀 사실은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5선까지 했고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무자료 무증인 청문회를 뭐 기획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되죠. 네. 저는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지만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해서 네. 저는 그 청문 보고서는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국회가.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는 게 결국은 그 대화 타협의 국회인데 다 반대야. 모든 게 다 안 되는 이렇게 그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이 하고 여당이 하는 건 다 안 되고 반대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각자의 자기 주장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갖고는요 평생 야당밖에 못합니다. 여당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각자의 주장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기를 바라겠지만 반영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전에 토론했습니다만 공수처나 선거법 같은 경우도 야당이 개입을 해서 협상을 했다면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는 거요. 그게 더 쟁점이 돼갖고 이 처리 못할 수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야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리력으로 그 막 밀어붙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협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자 해도 안 하니까 그럼 결국은 과반수를 만들어서 가는 수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미를 줬다는 그런 저는 네. 국회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궁극적인 마지막 책임은 집권당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도 언젠가는 집권당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입장이 바뀔 거랍니다.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또 다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럼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정말 좀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상규 한국당 출신이신 법사위원장께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와는 달리 추미애 장관 좀 달랐죠. 후보자 때는 이제 본인 스스로 큰 쟁점이 없는 것 같다라는 평을 하시면서 한국당이 이제 청문 진행에 대해서 일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자 그냥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이게 두 분이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피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정치적 특색을 보면 도드라진 친문이라는 계파는 아니에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정치적 칼날을 갖고 계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뭐 대선 때 당 대표로서 치르긴 하셨습니다만 뭐 대통령 후보 시절 또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본인의 어떤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을 운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도 이 소장 판사 출신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의 어떤 주의 주장만을 따르는 그런 법무부 장관의 역할보다는 나름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는 법무부 행정을 펼 가능성도 있는 캐릭터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럼 검찰 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또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그 윤석열 청장에 대한 해임 건의서를 내는 게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 공수처법과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국회에서 이제 완료가 된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검찰 스스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죠. 그 법무 행정으로 펼쳐야 할 또 검찰 개혁의 내용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제도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미애 장관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홍인전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미애 장관 검찰 개혁 작업에 대해서는? 아니 본인부터 법을 지키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발의했던 법도 지키지 않는 분이 법무부 장관을 가서 누구를 개혁할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임명이 돼서 검찰 개혁에 뭐 인사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좀 논란이 피할 수는 없겠죠. 논란을 즐길 겁니다. 논란을. 그게 정답일 것 같네요. 네. 아니 그리고 정치인 출신이고 그 뭐 우리 권혁기 관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추미애 의원, 추미애 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별명이 추다르크입니다. 추다르크죠. 네. 본인 색을 내려고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이후에 본인 정치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뭐 청와대하고 그 이른바 하명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권혁기 관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입장,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그럼요. 워낙 소신이 강한 분이셔서. 네.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시라고요. 법무부 장관은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게요. 법을 지키세요. 본인이 발의한 법도 안 지키는 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시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홍인전 박사님하고 부딪히시면 아니 열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정권에 어떻게 했다, 소신 발언을 했다. 본인이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키시잖아요. 그건 좀 그래요, 그죠? 그러면 100마디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부연 설명이.
알겠습니다. 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우리 홍인년 박사님의 발언 때문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특별 사면 명단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면은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결국 총선에 대한 지세 결식이 아니냐. 민노총 출신의 위원장을 사면하고 이런 것들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총선용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총평을 해주시죠. 아니 네. 총선 전에 이루어진 이광재 지사에 대한 사면 때문에 이제 불거진 거죠.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광재 지사가 그 형이 확정돼서 그 피서권고를 박탈된 게 2011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1년까지니까 총 10년형입니다. 그 중에 만 9년여가 이제 경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9 정도가 지난 상황을 감안한 일단 사면인 것 같아요. 예컨대 한명수 총리나 뭐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10분의 7, 10분의 8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또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면이나 감면을 할 때 보면 그 경과가 얼마 이상을 지났냐를 이제 보통 기준을 많이 보죠. 네. 그래서 보통 한 10분의 7이나 10분의 8을 지난 경우에는 이제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많이 삼았는데 2017년도에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제외했던 것도 아마 그 기간이 얼마만큼을 지났는가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강원도 지사를 지냈었던 강원도의 유력 정치인이었죠. 물론 이제 10년 전 얘기긴 합니다.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강원도 도민들이 이광재 전 지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할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죠. 그러나 이광재 전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은 뭐 현재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총선용 사면이라는 논란은 피할 방법은 없는 건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제 5대 중형 범죄 기준에는 일단은 들어가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 사면을 좀 자제하셨던 거지 정치인 사면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총선 전에 사면을 왜 합니까? 안 하면 되지. 총선 전에.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 특별 사면을 뭐 정치인 사면 몇 사람이 끼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총선 전에 사면하는 것 자체가 이건 총선용인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보통 연말연시에 사면 않잖아요. 8.15 특사, 3.1절 특사 뭐 이런 그 경축일 날을 기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사면이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면 얘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없었는데 갑자기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미 준비를 쭉 해왔다는 얘기인데 이것 자체가 총선용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광재 지사가 들어있어서 총선용으로 뭐 의심받는다? 이광재 지사든 누구든 간에 저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총선 전에 사면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총선용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홍인전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15 특사 영화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내년에 나올 영화가요. 총선 특사 영화가 나올 거예요. 사실 특별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고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마음이니까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대상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라고 법무부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면 대상 제한 대상으로 5대 범죄 밝혔는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술의 배임 횡령. 이광재 전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이거 뇌물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까리하죠. 대가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끝나는 게 없고요. 말이 굉장히 많은 정말. 송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어저께 공수처 때문에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분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박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진검다리 교육공동체가 4.15 총선 대비해서 서울시 초중고 선거교육 책임단체로 선정이 돼서 국고 보조금 받아가면서 선거운동 시작하려고 해요. 이게 총선용 사면이 아니고요. 총선 개입용 사면입니다. 총선 개입을 아이들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8세 풀어줬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총선용 선거제 개편, 총선용 공수처
설치 총선용 사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제가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하는데 8개가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2개가 뭐 이충 뭐 그 살인자 하나 또 뭐 하나 있던데 8개를 살필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총선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짧게 설명해도 클리어하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총선 사면 같은 건 정말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시점에 이렇게 무리가 되는 사면을 하시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 하셨으니까 또 잘하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9년 한 해 마지막 날 특별 송년대담 정치 토크 듣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한 해 시작한 지도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끝나는 거 보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공수처가요. 공수의 공수거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어떤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목적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느냐 이것이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만 국민의 시각, 국민의 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풀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경자년 내년이면 시작입니다. 세 분께서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또 출사표를 던지시고 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새 선물 겸해서 지역구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앵커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방송법에 걸리지 않나요? 아니 각각 해주면 아니 괜찮아요. 제가 용산에 가니까 우리 저 권익기 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평을 들렸죠. 은평을 들리니까 홍은전 박사님이 거기 계시고 그래서 이거 뭐 점심을 구로에 가서 먹어야겠다. 금천에 가서 먹어야겠다 하니까 우리 또 김철근 박사님. 금천은 아니고 구로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는 뭐 지역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아무튼 세 분 다가 참 좋은 결과 있기 바라시겠습니다. 3분 남았는데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새해 득담 한 말씀씩 해주시죠. 권익기 관장님부터. 그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짧은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상희의 아침저널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제가 용산의 용문시장에 들렸더니 그 상인 사장님이 불교방송 애청자라고 깨알 같은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4개, 5개 방송사에 방송을 했는데 제가 했던 방송 중에 가장 품격 높은 정치 토크쇼였다는 걸 제가 보증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가장 품격 높은 패널이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철근 교수님부터. 그럴까요? 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이 행복하면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라고요. 불교 방송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제가 한 3년이 4년 정도 하셨죠? 4년.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으로 당분간은 불교 방송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됐는데요. 불교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또 이상의 아침 저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수님 없는데 우리가 발전이 되겠습니다. 홍인전 박사님. 사실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불교 방송에 출연하면서 스님께 수자다라는 법명도 받았고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께서 잘 보고 잘 생각하셔서 바르고 훌륭한 나라 일꾼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우리 불교 방송 더욱 번창하시고 더욱 맑고 향기로운 방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2분 정도 더 남았어요. 제가 한복 입고 인사를. 새해니까요. 저는 자주 할수록 좋죠. 저는 진짜요 진실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안 했으면 꼭 뭐 속의 목적을 달성하셔서 1년 동안 우리 방송에서 많은 얘기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세 분 다가 의견을 달리했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럼요. 나라 잘 되자는 거, 나라 잘 살자는 맞습니다. 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자 이런 것이 공통된 목표였거든요. 그 방법적 측면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했다는 것이지 결국 목적지는 하나다.
이런 생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많은 말들을 실천하시려고 그러면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저하고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단독 인터뷰는 좀 시켜줄 거 안 아니에요?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네, 이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꿈꾸시는 바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년 특집으로 토크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홍인정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했습니다.